안녕하세요. 40대 후반에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저에겐 가슴 속에 골마 터진 깊은 상처가 있는데요. 아직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신경 안정제를 먹으며 겨우 버텨내고 있답니다. 한 인간의 배신과 반전의 반전을 맞는 사건들과 최후의 복수까지 아주 복잡 미묘하며 시원한 이야기로 들리실 겁니다.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드리는 것이니 꼭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로 30살의 소개로 만나 3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반대 없이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남들처럼 깨를 볶는 신혼을 보냈답니다. 3년 동안 남편과 저는 남들이 보기에 끔찍할 정도로 심한 인꼬 부부였는데 저는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30대 후반에 아들, 딸을 낳으면서 육아로 인해 남편과 자주 싸우기도 했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이는 사업을 하느라 집안일이나 육아에 거의 신경 쓰지 못했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만 하고 있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애기 둘을 돌봐야 해서 부부간의 사이가 좀 멀어졌죠. 그 이와 나누는 대화는 거의 다 육아 문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둘을 낳고 지내다 보니 남편과 부부관계 할 여유가 없었어요. 누가 저 대신 아이를 봐주는 일이 없으니 아이들이 항상 옆에 있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기회가 있긴 했지만 제 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고 남편도 밖에서 일이 힘든데 집에서도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니 지쳐서 잠을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생기며 남편과의 사이는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둘만의 대화도 하고 잠자리도 자주 가지면서 신혼 때만큼은 아니어도 나름 만족하는 결혼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저에게 소홀해졌고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 아이들이 10대에 진입했을 때는 거의 회사나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늦게 들어와 잠만 자고 나갔습니다. 이에 불만이 커진 저는 남편을 붙잡아 앉혀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밖으로만 도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 신경 좀 쓰면 안 돼? 혜준이랑 혜영이가 아빠랑 놀고 싶다고 매일 기다리다 잠들고 있어. 주말이라도 시간을 빼서 가족들이랑 보내면 안 될까? 여보, 나라고 애들하고 당신을 두고 밖에서 시간 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아? 당신도 알다시피 사업하면서 잘 보여야 할 거래처 대표들한테 끌려다니고 있어. 뭐 주말엔 골프다 축구다 뭐다 해가지고 허구한 날 지들 멋대로 약속 잡고 불러대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게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 회사가 지금 매출 바닥 찍고 있는 거 알지? 여보, 애들 생각해서라도 망하면 안 되니까 내가 좀 밖으로 돌아도 좀 봐주라. 불경기만 지나가면 가정에 잘할 테니까 당분간만 이해해줘. 아니 불경기가 아닐 때가 있기나 해? 맨날 거래처 사장들한테 불려가서 억지로 술 먹고 아부 떨고 오는 거 그만 좀 하면 좋겠어. 그렇게 힘들면 사업 접어버리고 다른 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뭐? 사업을 접으라고? 안 돼. 우리 애들 나중에 유학도 보내주고 뒷바라지 해줘야지. 혜준이, 혜영이가 유학 가고 싶어하는 건 당신도 알잖아. 뭐 이러나 저러나 핑계만 나오네. 그래 알았다. 당신한테 가정적인 남편이 되라는 말은 그만할게. 대신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시간 빼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최대한 시간 빼볼게. 그렇다고 너무 기대하진 말고. 그이는 사업하는 게 뭐가 그렇게 바쁜 건지 저희 아이들이 자는 모습만 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모든 게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해해주고 눈 감아줬죠.
그리고 하루는 남편과 부부관계를 두어 달이나 못한 것 같아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미안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여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밤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어 그동안 못해왔던 부부관계를 가져보려고 남편을 유혹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운 남편을 안으며 속삭여줬죠. 여보, 자기야, 우리 너무 안 하고 지내는 거 아니야? 우리 오랜만에 뜨거운 밤 보낼까? 에이, 징그럽게 왜 이래? 징그럽다니? 자기야, 그러지 말고 애들도 자고 있고 우리 오랜만에 홍콩 여행하자. 나 내일 아침에 조찬 약속 있어. 사업 투자자들하고 거래처 대표들이랑 일찍 만나야 해서 일찍 자야 해. 괜히 힘 빼면 못 일어나니까 건들지 마. 정말 1억이야? 당신이 이제 나 안아주기 싫은 거야? 여보,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나이를 생각해봐. 특히 내 나이 때 남자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반응하지 않아. 다음에 컨디션 좋을 때 하자. 미안해, 먼저 잘게. 그이는 이런 식으로 저와의 잠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큰 불만이어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다들 남편과 사이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나같이 남편과는 의리로 사는 거다. 부부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답하며 저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로서의 인생이 아닌 애들 엄마로 사는 게 당연시 됐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들도 저희 부부와 다를 게 없다고 하니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다들 나처럼 사는구나. 부부가 잠자리가 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라고 각인하면서 판단하면서 남편을 이해하기로 했어요. 남편 말대로 그이가 비즈니스로 약속이 많아 바쁘다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의심 가는 일이 생겼어요. 밤에 퇴근해서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개킨 수건을 넣으려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이가 화들짝 놀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여보! 간 떨어질 뻔했잖아! 노크 좀 하면 덧나? 부부 사이에 무슨 노크야? 근데 당신 왜 속옷 뒤집어 입었어? 속옷? 그러네. 아침에 정신없어서 뒤집어 입고 갔나봐. 나도 지금 알았네. 그래? 알겠어. 그럼 씻고 나와. 저는 수건을 화장실 수납장에 채워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그이가 속옷을 뒤집어 입은 게 실수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말이죠. 바람 피우는 남자들의 보편적인 행동이라고 들었으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매일은 아니어도 그이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외도 중이라면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감시할 마음으로 핸드폰 비밀번호를 누를 때 몰래 훔쳐보고 외웠다가 새벽녘에 그이의 핸드폰을 가지고 거실로 나와 핸드폰 안에 있는 카톡이나 통화 목록을 검사해봤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외에는 특별한 것도 없었고 의심이 가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옷을 뒤집어 입은 게 진짜로 실수였구나 하고 믿게 됐죠. 그런데 며칠 뒤에는 남편이 벗어둔 정장을 드라이하려고 챙겼는데 안주머니에서 피임 도구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바람의 증거였으니 저는 열불이 나서 바로 그이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왜 정장 주머니에서 콘돔이 나오냐고? 지난번엔 빤스를 뒤집어 입고 있더니 당신 바람 피우고 있어? 무슨 소리야? 이건 누가 길거리에서 나눠줬던 거야.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술집에 가면 이런 거 돌리면서 나이트 오라고 하는 삐끼들 있잖아. 걔네들이 준 거라고. 근데 왜 나이트 글씨가 없어?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거랑 다를 게 없어 보이잖아. 나도 몰라. 그냥 술 먹다가 받아서 안주머니 넣은 거야. 당신은 겨우 이거 가지고 날 바람난 놈으로 모는 거야? 여보,
난 바람 피울 생각도 없지만 몸도 따라주지 않아. 내가 몇 번을 말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오리발 내밀겠다 이거지? 그래, 좋아. 다음에 제대로 된 증거 잡히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아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이는 진실을 말하는 건지 시치미를 떼는 건진 모르겠지만 끝까지 바람은 아니라고 강하게 잡아댔습니다. 그리고 계속 감시를 해보는데 핸드폰은 아주 깨끗했고 다른 증거는 찾아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제가 헛다리를 짚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 머릿속이 터지도록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남편 회사의 부하 직원이자 저와 절친한 대학 후배를 따로 만났어요. 제가 남편 회사에 소개시켜준 절친이어서 혹시라도 아는 게 있는지 물어보려고 불렀답니다. 현경아,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언니. 저야 뭐 똑같죠. 너 재혼은 안 해? 사귀는 남자 없어? 전 남자라면 아빠도 안 믿어요. 제 전남편이 한 짓이 너무 세서 연애고 보고 남자는 그냥 다 똑같이 보여서 꼴도 보기 싫다고요. 근데 언니, 오늘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밥 먹자고 부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름이 아니고 내 남편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어서. 현경이 너는 매일 회사에서 내 남편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불렀어. 사실은 내 남편이 요즘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물론 그이는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는데 아직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 혹시 아는 게 있니? 어머, 이 사장님이 바람을 피운다고요? 에이, 그럴 리가. 사장님 일 중독이잖아요. 회사에서 일만 죽어라 하고 퇴근 후엔 거래처 사장들이랑 비즈니스 모임만 하고 있다고요. 그래? 뭐 다른 수상한 점은 없어? 뭐 예를 들어 회사의 여직원이랑 수상하게 보이거나 뭐 그런 거 없어? 다른 것도 아는 게 있으면 좋고. 아니요. 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언니, 아무래도 언니가 단단히 오해한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애처가는 아니지만 바람 피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현경이 네 말대로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모르겠다. 언니, 혹시라도 의심 있다면 제가 신경 써서 사장님 지켜볼게요. 수상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이 정도 대답이면 만족하세요? 그래 줄래?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으니까 현경이 네가 좀 도와줘. 저는 후배에게 남편을 감시해달라 부탁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후배의 연락이 없어 회사에서는 더러운 짓을 하지 않는 거라 판단했어요. 한 달 동안 남편이 별다른 증거를 보이지 않아 의심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어느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그런데 후배에게 말을 전한 지 정확히 한 달하고 보름 만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이에 대해 말해줄 게 있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경아, 무슨 일로 전화했어? 언니, 사장님이 언니 말대로 바람 피우고 있어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봤어요. 뭐? 그게 진짜야? 네, 저도 며칠 전에 알았는데 확실한 증거를 건지느라 오늘에서야 연락드렸어요. 저는 핸드폰 잡은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후배는 증거 사진을 확보했다며 저에게 직접 전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속한 자리에 나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사진을 두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후배는 퇴근하고 회사를 나갔다가 놓고 간 게 있어 다시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대표실 앞까지 가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과 영상을 남겼답니다. 언니 많이 놀랐죠? 이 영상 속 여자는 저희 회사 신입이에요. 하는 짓이 여우라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인연이 이렇게 미친 짓을 저지르고 있었네요. 미치겠네. 이 남편 놈이 바람을 피우다니. 아니길 바랬는데 이제 다 끝이다. 네? 언니 그럼 이혼하시게요?
이걸 보고 계속 같이 살라고? 난 그렇게 못해. 이 두 년놈을 제대로 망신 주고 끝장내주고 이혼할 거야. 그럼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 월말에 회식이 있는데 언니 집에서 하는 게 어때요? 그날 제가 인연 짚어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서 개망신 주고 개패듯이 패주면 좋지 않을까요? 내 집에서 복수하라고? 애들 학원 갈 시간에 우리 집에서 회식하면 안 될 것도 없지. 근데 그이가 우리 집에서 회식을 할까? 더군다나 바람 피우는 년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겠어? 회사 사무실에서 바람난 것들인데 뻔뻔하게 고개 들고 들어올 거예요. 제 전남편이 한 짓이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잘 압니다. 아직도 손발이 떨리네. 형경아, 그럼 네가 날 좀 도와줄래? 네가 회식 자리를 우리 집으로 마련하게 해봐. 네,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날 저랑 같이 그 바람난 년 개박살 내주자고요. 후배는 사람 많은 식당에서 응징하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대로 때려주지 못한다며 저희 집에서 바람난 년과 남편을 초전박살 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집으로 와서 저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묻더군요. 후배의 작전에 성공한 것이었죠.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직원들이랑 회식하기로 했는데 혹시 우리 집에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우리 직원들 모두 보여주지 못했잖아. 이번 기회에 우리 직원들하고 안면도 트고 회사에서 일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집에서 회식을 하자고? 그래, 좋아. 내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그래? 고마워.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오후에 준비 좀 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날이 남편과 끝장나는 날임을 가슴에 되새겼습니다. 고대하던 회식 날이 다가왔고 저는 회식상을 정성스럽게는 아니고 출장 뷔페를 불러 차렸습니다. 남편 놈한테 제 손으로 만든 밥을 주기 싫었으니까요. 이윽고 10명의 직원과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공손하게 저에게 인사를 했고 저 역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차린 게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보니까 여직원분들이 하나같이 미인들이시네요. 그러자 제 후배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도울 일 있으면 저 부르세요. 응, 현경아, 일단 먹고 있어. 이따 부를게. 그렇게 회식은 시작됐고 다들 배를 채우고 술까지 들어가서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다들 힘이 빠졌을 테니 제가 계획한 걸 실행하기로 했어요. 후배에게 신호를 보내자 바로 손가락으로 상간녀를 지목하더군요. 사모님, 전현이 오피스 와이프예요. 사장님의 내연녀가 바로 이진숙, 이 신입 나부랭이라고요. 아, 영상 속 여자가 전현이었구나. 현경아, 전현이랑 내 남편 잡아. 후배가 상간녀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제 앞으로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그 순간 다른 직원들은 당황해서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못했답니다. 이에 저는 마늘 빻는 절구봉을 꺼내 남편과 상간녀의 머리통을 갈겨줬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아! 감히 회사에서 바람을 피워? 내가 차려준 사업장에서 새파랗게 어린 년이랑 그 짓을 하고 다녔어? 여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니야, 뭔가 오해한 거야. 나랑 진숙 씨랑은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러자 현경이가 핸드폰을 꺼내 더러운 영상을 플레이해서 보여줬습니다. 두 년놈은 고개를 떨구며 입을 다물더군요. 이에 저는 절구봉으로 남편 주둥이와 상간녀 주둥이를 박살이 나도록 휘둘렀고 그이에 급소를 짓눌렀습니다. 이게 문제였지? 나한테는 몸이 안 따라주네 어쩌네 하면서 피하더니 이 새파란 년 앞에서는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했나 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한 번 실수한 거니까 봐주면 안 될까? 그리고 직원들 보고 있는데 그만하면 안 돼. 뭐가 어째? 실수한 거니까 봐달라고? 야, 이 개자식아.
나는 실수로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지 않아. 넌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었어. 부부 사이의 신뢰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네 놈과는 하루도 못 살아. 오늘 돼지게 처맞고 회사 반납하고 몸뚱아리만 가지고 나가. 저는 사정없이 절구봉을 휘두르며 남편과 상간녀를 개패듯이 패줬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너무 심하다 싶었는지 저를 말려 공격을 멈추게 됐죠. 이빨까지 부러진 두 년놈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남편은 시종일관 용서해달라고 했고 상간녀는 질질 짜면서 처맞기만 했답니다. 결국 두 년놈을 개박살 내고 제 집에서 쫓아냈고 이혼을 통보하고 회사와 집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사 운영은 제가 직접 하기로 하면서 말이죠. 이혼 소장을 작성해 남편 본가에 보냈고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서를 날렸습니다. 이혼은 제가 원하는 대로 보상받고 끝낼 수 있었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차려줬던 사업장에 첫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직원들 모두 구면이라 저를 보고 깍듯하게 대하더군요.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후배 현경이를 제 사무실로 불러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현경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잘 해결됐고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됐다. 네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언제나 언니의 오른팔이 되어드릴 거예요. 내가 믿을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다른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만큼 믿지 못할 거야. 내가 현경이 너 잘 챙겨줄 테니까 열심히 해줘. 고마워요, 언니. 아니, 이제부턴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대표님. 믿어주시는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은 무슨, 둘이 있을 땐 그냥 언니라고 불러. 오늘 점심 나랑 같이 할까? 직원들 성향도 들을 겸 수다 좀 떨어보자. 네, 언니.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후배 현경이에게 직원들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업무 파악도 며칠 만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과 거래처 모두 저희 회사와 관계를 유지하기로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편 저에게 이혼당한 전 남편은 제 아이들을 만날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 몰랐어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아 그냥 평생 이렇게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전 남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 그이가 바쁘게 지냈던 건 모두 핑계였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줘서 바쁘지도 않았고 거래처나 투자자들도 한 달에 한 번 얼굴 잠깐 보는 것 말고는 다른 시간이 허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전 남편은 바쁘다고 거짓말하고 뭐하러 돌아다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끝난 사람이니 잊어버리고 제 할 일만 열심히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자식을 잡기로 했어요. 잠시 모퉁이에 몸을 숨겼더니 미행자가 고개를 두리번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 자식 뒤에서 모자를 벗겨버렸습니다. 이윽고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어요. 뭐야, 여자였어? 너 뭐하는 년이야? 날 미행하는 이유가 뭐야? 사모님, 저예요. 아니, 넌 내 남편하고 바람난 년 아니야? 네 년이 뭔데 내 뒤를 밟고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위자료 뜯겨서 억울하기라도 한 거야? 뒤에서 복수라도 하려고 쫓아온 거냐고, 이 망할려나! 사모님, 그게 아니라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어요. 저한테 시간을 내주세요. 너 같은 더러운 년이랑 한마디의 말도 섞고 싶지 않거든? 앞으로 한 번만 더 미행하면 네 년 인생 나락으로 보내버릴 줄 알아? 전 지금 충분히 벌 받았어요. 제가 유부남이랑 바람났다고 소문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집안 망신이라고 쫓겨났다고요. 알바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인연이 지금 나한테 신세 한탄하러 온 거야? 야, 이년아. 그럼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고 걸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 네 부모는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모양이네. 쌤통이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벌 받으면서 살아. 내 앞에 또 나타나지 말고. 저는 미행하는 년이 무서울 것 없는 상간녀여서 무시해버리고 등을 돌리고 제 갈 길을 향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등 뒤에서 큰 목소리로 소리치더군요. 사모님, 저는 사장님하고 바람 피운 거 맞아요.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알고 제가 벌 받는 거에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사장님과 바람 피운 건 단 2번뿐이에요. 다른 여자가 또 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오피스 와이프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뒤를 돌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읊조렸어요. 너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지금 나 놀려먹거나 다른 저희가 있어 이따위 말을 하는 거면 니년 인생 더 처절하게 망쳐줄 거야. 사모님, 제가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전 바라는 거 하나 없어요.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사모님이 모르시는 게 있으니까 제 말 꼭 들어주세요. 좋아, 조용한 데로 가지. 저는 이를 악물고 상간녀를 데리고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상간녀는 저에게 보여줄 게 있다면서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모님, 100마디 말보다 영상을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동안 제가 모아온 증거입니다. 사장님의 진짜 오피스 와이프가 누군지 말이에요. 그놈이 너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회사에? 좋아. 영상 한번 보지. 저는 상간녀의 저장된 동영상을 켰습니다. 제 전남편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진짜 오피스 와이프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영상 속 두 년놈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빠, 마누라랑 이혼하니까 좋지? 현경아, 넌 왜 그런 짓 한 거야?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마누라랑 이혼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 현경이 너 내가 신림이랑 2번 잤다고 화나서 그런 짓 벌인 거야? 그것도 있지만 오빠를 완전히 내 남자로 만들고 싶었어. 오래전부터 오빠 마누라한테서 오빠를 빼앗아 오고 싶었다고. 이제 오빠 내 남자니까 다른 년은 절대 만나선 안 돼. 바람 피우면 그땐 오빠랑 나랑 똑같이 돼지는 거야. 알겠어? 아유, 알았다, 알았어. 넌 내가 그렇게 좋냐? 이제 쥐뿔도 없는 남잔데? 돈?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오빠가 내 옆에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오빠는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내 집에서 조용히 살림이나 하고 살아. 아이고, 알았다. 뭐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게. 이제 만족하냐? 근데 현경아, 너 내 마누라 밑에서 계속 일할 거야? 그러다 우리 둘 사이 들키면 곤란해질 텐데. 내 마누라 성질머리 알잖아. 네 머리채 다 뽑아버리고도 남을 년이라고. 걱정하지 마. 안 걸리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녀는 아직도 내가 자기 편인 줄 안다니까. 오늘도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고. 그리고 오빠 마누라가 회사 대표가 되고 나서 내 연봉도 올려줬고 권한도 많이 넘겨줬어. 이대로라면 내가 회사 2인자가 될지도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계속 그년 옆에 붙어있겠다고? 아이, 난 모르겠다. 나중에 큰일 터질까봐 걱정이라고. 아, 진짜 그만 좀 쫄고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오빠는 내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하고 밤마다 날 만족시켜주기만 하면 돼.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할까? 아이고, 우리 현경이가 또 발정이 났구나. 넌 정말 중독자 수준인 것 같아. 좋아, 한판 하자. 이 오빠가 홍콩도 보내주고 하와이도 보내줄 테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두 년놈은 대화를 나누면서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스킨십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유유히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고 배신감에 화가 들끓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던 후배 현경이가 내 남편의 진짜 오피스 와이프라고? 네, 맞아요.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현경 선배한테 따지려고 찾아갔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사장님하고 같이 분리수거하는 걸 보고 몰래 대화 엿듣고 촬영한 거예요. 이제 진실이 뭔지 아시겠죠? 전 억울해요, 사모님. 지랄하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바람난 건 똑같아. 앞으로 네가 얼마나 더 벌을 받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계속 힘들게 살 거다. 그리고 현경이 인연은 내가 알아서 개박살 내줄 거야. 상상도 못할 만큼 무서운 복수를 해주겠다고. 오늘 나한테 동영상 보여줘서 고맙다. 저는 상간녀에게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제가 알아서 일을 해결할 테니 절대 나서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고 곧장 회사로 돌아가 후배 현경이의 신상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전에 제출했던 등본을 보니 부모님 주소지로 되어 있더군요. 아마 독립하기 전에 회사에 냈던 등본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경이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두 분은 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반갑게 문을 열어주시며 환대해 주셨죠.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현경이한테 일자리도 주고 친언니처럼 챙겨주던 은미 씨 아니야?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아버님도 계셨네요?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예전에 현경이 여기로 바래다 준 기억이 있어서 들렸어요. 제가 잘 찾아왔네요. 두 분 안녕하셨죠? 아유, 그럼 우리야 잘 지냈지. 우리 현경인 잘 지내고 있지? 네? 현경이 안부를 왜 저한테 물으시죠? 혹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가요? 아유, 그게 말이야. 실은 현경이가 이혼하고 나서 얼굴을 안 보고 살았어. 아, 속상하셔서 연락을 끊으셨어요? 근데 현경이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한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누가 그래? 현경이 그년이 그러디? 이년이 선배한테 거짓말을 했나 보네. 내가 쪽팔려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현경이가 이혼한 건 그년이 바람나서 이혼한 거야. 남자 관계가 하도 복잡해서 남편 쪽에서 이혼 소송에서 끝난 거라고. 그때 이후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연락 끊어버렸다니까. 아휴, 벌써 2년이 넘었다고. 아, 그랬군요. 현경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군요. 현경이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년이었나 봅니다. 여하튼 저는 현경이 부모님께 제가 찾아온 이유를 밝혔어요. 제 전남편의 오피스 와이프로 수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려드렸죠. 그러자 두 분은 광분하며 자신들의 딸 욕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 미친 것이 은미 씨 남편까지 건드렸어? 아유, 내가 못 살아 정말. 하다 이젠 절친한 선배 남편을 빼앗아? 이 걸레짝 같은 년은 왜 시간이 지나도 편하질 않는 거야? 내가 정말 돌아버리겠네. 여보, 가만히 있을 거예요? 두 분은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저와 함께 현경이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한 팀이 돼서 그년과 전 남편이 동거하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현경이 모친이 초인종을 누르자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아빠도 오셨어? 이 우라질려나.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사니? 너 유부남 꼬셔서 동거한다며? 너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현경이 엄마가 머리채를 잡으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자 현경이 부친과 제가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현경이는 제 얼굴을 보고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언니가 여긴 어떻게... 그 인간 어딨어? 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네. 왜? 너랑 그 짓 하려고 구석구석 씻고 있는 거야? 이년아, 너 오늘 제대로 걸렸다. 내 남편의 진짜 오피스 와이프 현경아! 네 인생 이제 새 됐어. 언니, 흥분하지 마세요. 일단 대화로 풀어보자고요.
어차피 이제 두 사람이 이혼했으니까 아무 상관 없잖아요. 엄마, 내 머리 좀 놔줘. 아파 죽겠단 말이야. 아프라고 때리는 거야, 이 육실하려나. 이게 가랑이를 아무데나 벌리고 다니더니 이젠 선배 남편까지 건드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다행히 현경이 부모님이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 제 편이 돼 현경이를 개패듯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현경이 부친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바리깡이었습니다. 먼저 현경이 엄마가 귀싸대기를 흠씬 갈겨서 현경이를 반쯤 넋을 놓게 만들고 바로 부친께서 바리깡으로 현경이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년이 오열하며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부친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년의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었고 귀를 세게 잡아당겨서 베란다에 집어던지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 사이 화장실에서 샤워하던 전 남편은 안에서 다 들었는지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기나 시합을 하는지 안 나오고 버티고 있더군요. 그러자 현경이 부친이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어젖히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전 남편이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기 아버님, 뭔가 단단히 오해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저희 두 사람은 만나도 되는 사이입니다. 저기 있는 여자랑 저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입 닥쳐 이놈아. 내 딸하고 진작부터 바람 피웠다는 거 다 알고 왔어. 너 이놈 오늘 교육 좀 받아야겠다. 짐승들은 원래 때려가면서 교육해야 하니까 단단히 각오해. 부친이 벌거벗고 있는 전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주먹을 날리셨고 발로 여기저기 세게 걷어차며 거실까지 굴렸습니다. 이윽고 제 앞에 쓰러진 전 남편은 저를 올려다보며 묻더군요. 여보,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우리 끝났잖아. 이혼한 사이인데 이럴 필요가 있어? 당연히 있지. 네가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덜 맞고 끝났잖아. 오늘 개처럼 쳐맞고 위자료 더 줘야겠어. 그래야 네 억울함이 풀릴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부턴 좀 맞자. 저는 발가벗은 남편의 몸뚱아리를 사정없이 밟아줬고 대자로 뻗게 되자 중요한 부위를 발로 세게 짓눌렀습니다. 남자 새끼들은 이게 문제야. 아무데나 이걸 쓰고 다니는 게 본능인가? 여하튼 다신 못 쓰게 오늘 고자로 만들어주마. 여보, 너무 아파. 터질 것 같아. 그만. 제발 그만. 제가 엄청 세게 밟아주었더니 전 남편은 하얀 개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던져놨던 상간녀인 후배 현경이를 다시 끌고 나왔습니다. 현경이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구경하시겠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면서 자신들 딸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과거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문제를 일으켰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저는 두 분의 말씀에 힘입어 상간녀를 제대로 패줬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서 면상을 때리는 게 아주 편했습니다. 좌우 위아래 구분 없이 손바닥을 사정없이 휘둘렀답니다. 짝짝 들러붙는 소리가 제 속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더라고요. 두 년놈은 저와 현경이 부모님에게 제대로 쳐맞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윽고 현경이 부모님이 현경이를 들쳐업고 말씀하셨어요. 은미씨 미안해. 정말 미안하게 됐어. 이년은 우리가 집에 가서 방에서 못 나오게 할 거야. 이런 발정난 년은 치료가 필요하니까 당분간 집구석에 잡아놨다가 정신병원에 데려가야겠어. 그렇게까지 하시게요? 너무 심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인연이 한두 번 이런 거라면 넘어가겠는데 성중독자 같아. 이건 치료가 필요하니까 조만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말겠어. 은미 씨는 그 자식 알아서 처리해. 우린 이만 가볼 테니까. 아, 네네, 어머님. 알겠어요. 오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대머리가 된 현경이가 엎혀나가는 걸 보고 그 집에 남아있던 전 남편을 어떻게 굴려줘야 할지 생각해봤습니다. 당신이라는 인간 정말 대단하다.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랑 놀아난 거야? 다 끝난 사이니까 진실을 말해봐. 진실을 말하면 날 그냥 보내줄 거야? 또 위자료 달라고 소송 걸고 그러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말할게. 이 인간아. 돈 없어서 상간녀 자취방에 얹혀 사는 놈한테 내가 고소를 하겠니? 이 거지 새끼야? 그냥 조용히 덮을 테니까 진실 말해봐.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어 앉더니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은 말이야. 당신이랑 신혼 때까진 좋았는데 애들 출산하고 나서는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 몸매도 처지고 만족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려서 바람을 피웠는데 너무 좋더라고. 청춘을 되찾은 것 마냥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 그렇게 여러 여자 만나게 됐고 당신이 현경이를 우리 회사에 추천해줬을 때 한두 번 데이트하다 보니까 너무 섹시하고 매력적이더라. 그래도 난 당신 후배를 건들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근데 현경이가 나랑 같은 마음인 걸 고백하더니 연애하자고 했어. 그래서 오피스 와이프로 만들어서 회사에서 그 짓하고 여기서도 그 짓거리 하면서 지냈던 거야? 그 와중에 신입 여직원이랑 바람이 나서 현경이가 샘나서 나한테 일러 바친 거였고? 참나, 이것들 아주 동물의 왕국을 찍고 앉아있었네. 이 발정난 개자식. 여보, 나 솔직하게 다 고백했으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지? 나 돈도 없고 직장도 없단 말이야. 게다가 여긴 현경이 집이라서 나가야 할 판인 거 알지? 돈은 더 받지 않을 거야. 대신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내 아들과 딸에게 확실하게 전할 거야. 그래서 영원히 내 자식들 못 만나게 할 거야. 그게 내가 내리는 최후의 벌이야. 그래? 다행이다. 난 돈 뜯길까 봐 걱정했는데 애들 못 보게 하는 거로 끝내준다니. 정말 고마워. 뭐? 애들 못 보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야? 그냥 애들은 당신이 알아서 잘 키울 것 같으니까. 내가 없는 게 낫잖아. 아이들이 보고 싶지도 않구나. 너 이 정도로 쓰레기였니? 짐승도 자기 자식은 아끼는데 정말 너 구제불능이다. 지금 내 밥그릇도 못 챙기는 상황인데 애들까지 어떻게 챙겨? 여보, 난 그냥 조용히 살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그만 관심 끊어줘.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을 짓다가 이내 주방에서 절구봉을 가져와 남편의 몸뚱아리를 사정없이 때려줬습니다. 이런 놈이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았다는 게 화가 나고 부끄러워서 그 마음을 모두 털어낼 때까지 몽둥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기력이 없어질 때까지 때려주고는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전 남편은 고시원의 털을 잡고 배달 알바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사업체 수장에서 배달부가 되어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걸 보니 이제부터 개고생하면서 늙어가겠거니 생각하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현경이 부모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현경이가 병원에 있다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현경이가 병원에 있다면 정신병원에 입실한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은미씨, 인연이 기어코 사고를 쳤어. 우리가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니까 방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렸어. 은미씨, 전 남편 만나서 잘 살겠다고 편지 써놓고 창문으로 도망 나간 거야. 2층이라 다칠지 몰랐나 본데 머리부터 떨어져서 지금 의식불명 상태야.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에 큰 충격이 가서 식물인간이 될 거래. 네? 식물인간이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 이게 다 우리 잘못인가 싶어. 괜히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그랬나 봐. 일을 어쩌죠?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면목 없습니다.
아니야, 은미 씨가 아닌 다른 누구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패대기 치고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을 거야. 어쨌든 우리 애는 식물인간이 될 것 같아. 존엄사를 결정해서 보내줘야겠지. 마지막 소식 전해주려고 전화한 거야. 은미 씨,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보자고.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후배 상간녀의 소식을 듣자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군요. 전 남편을 만나려고 창문을 넘다가 뇌사 상태가 됐다니. 이건 뭐 멜로 영화도 아니고 불륜 중에서도 끝판왕 아닌가요? 뭐 여하튼 상간녀의 최후는 그렇게 끝이 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 남편은 큰 충격을 받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다며 자기를 다시 받아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무서워. 나랑 사귀었던 여자가 그렇게 가버렸다고 하니까 미칠 듯이 무서워, 여보. 나 다시 당신이랑 애들이랑 살아보면 안 될까? 뭐가 어째? 네 애인이 뇌사로 저승 갔다니까 너도 돼질까봐 무서워서 나한테 들러붙겠다는 거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혼자 고생하면서 살아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잘 알겠더라고. 그리고 아들, 딸도 너무 보고 싶어.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날 다시 받아주면 좋겠어. 아, 당신은 내가 다시 받아줄 거라 생각하고 온 거야? 아직 매를 덜 맞았구나. 따라 들어와. 집안에 애들 있으니까 자식들 앞에서 쳐맞아 보자고. 여보, 그러지 마. 우리 좋게 대화로 해결하고 잘 살아보자고. 우리 애들이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받아줄까? 하여튼 일단 들어가 보자고. 일로 와. 아니야, 여보.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그냥 갈게. 나 신경 쓰지 마. 아니, 따라오라고, 이 개자식아. 전 남편은 자식들 앞에서 맞는 건 못하겠는지 꽁진하게 도망치더군요. 그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이는 홀로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상간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아무것도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답니다. 고시원 총무에게 연락이 왔는데 씻지도 않고 거지처럼 남이 남긴 음식을 주워 먹고 방에서 꼼짝도 안 한다네요. 은둔형 외톨이가 됐더라고요. 저에게 고시원비를 달라고 총무가 연락해줬는데 당연히 거절하고 길바닥에 쫓아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전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은 지금 노숙자 쉼터로 터를 옮겨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주는 밥만 처먹으며 등신처럼 살고 있답니다. 제 완전한 복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바람 피우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 전남편과 상간녀가 어떻게 끝나게 됐는지 상기시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혼 후 애들을 키우면서 회사를 운영 중이고요. 연애도 하고 있어요. 저보다 4살이 어린 사업가와 사귀고 있는데 결혼 생각은 전혀 없답니다. 그냥 이렇게 화려한 싱글이자 애들 엄마로 즐기면서 살려고요. 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사랑하는 남편과 동창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섬마을 출신이에요.
학교도 없어서 하루 2번 배를 타고 뭇까지 나가 학교를 다녔죠. 어릴 땐 그런 고향이 왜 그리도 답답했던지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짐을 싸들고 상경했어요. 서울로 시집온 언니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시골뜨기였던 20살에서 서울은 신세계였어요. 홍대, 명동, 남산타워, 명소란 명소는 다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엔 질리더라고요. 또 아무리 친언니라고는 해도 얹혀 산다는 게 눈치가 보이기도 했어요. 형부는 물론이고 갓 태어난 조카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올라온 지 3개월 만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변변한 자격증도 기술도 없었지만 나이가 무기라고 다행히 바로 취직에 성공했어요. 문구류를 만드는 작은 제조회사 격리 자리였죠. 첫 사회생활은 힘들었어요. 제가 일머리가 없어서 사장님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라 적응이 힘들었네요. 제 일은 현장직이 아니라 사무직이라 남직원보다 여직원의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요. 텃세라고 해야 할까요? 딸 같아서 챙겨줄 법도 한데 다들 이상하게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피 타는 거나 과일 깎는 잡일은 전부 저한테 시키고 말이죠. 젊은 직원들한테 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 신입에겐 또 얼마나 잘해주던지요. 이 사무실에 맛있는 간식 같은 게 들어오면 그 남자 신입한테만 몰래 챙겨주고요. 퇴근할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다들 그 신입한테만 우산을 챙겨줬네요. 글로 늘어놓고 보니 참 사소하지만 원래 그런 별거 아닌 일에 사람들이 서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날도 그랬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역시나 여자 과장님이 그 신입한테만 우산을 쥐어주더군요. 저도 우산 없다고 분명 말했는데 말이죠. 서러운 마음에 인사도 안 하고 퇴근했어요. 그리고 홀로 비를 맞으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거예요. 미정씨! 미정씨! 잠깐만 기다려봐! 누군가 했더니 현장 감독님이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남자분이었는데 주로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라 저와는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감독님이 한 손에 우산을 들고 다급하게 뛰어오더라고요. 제가 멈춰서자 감독님이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어요. 그리고 얼른 우산을 펴서 제 머리 위에 씌워주더군요. 아니 왜 비를 맞으면서 가? 우산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아,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다들 없다고 하셔서. 없기는. 창고에 거래처 사람들이 두고 간 우산이 얼마나 많은데. 다음부턴 창고 한번 뒤져봐. 이렇게 청승맞게 비 맞고 가지 말고. 하지만 제게 그렇게 말하는 감독님이야말로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제 우산을 챙겨주려고 따라온 거면서 정작 본인은 우산도 없이 나왔더군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얼른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어요. 제 우산 챙겨주려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우산도 없이? 안 그러셔도 됐는데. 아우, 미정씨 놓칠까봐 그랬지. 내가 정신이 없었네. 야, 근데 미정씨 손수건도 챙겨 다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안 들고 다니던데. 언니가 챙겨줘서요. 오늘 갖고 오길 잘했네요. 고마워. 세탁해서 내일 돌려줄게. 감독님은 제게 우산을 넘기고 그대로 가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우산이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감독님이 어차피 퇴근하려고 했다면서 차라리 주차장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버스보단 차가 낫지 않겠어? 같이 타고 가자. 괜찮은데. 괜찮아, 타고 가.
결국 난생 처음으로 아빠 아닌 다른 남자가 운전하는 차에 탔어요. 다행히 감독님 사는 집과 저희 집이 가깝더군요. 가는 길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생각보다 통하는 점이 많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웬걸 차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감독님이 뜻밖의 얘기를 했어요. 미정씨, 우리 주말에 같이 영화 보지 않을래? 네? 영화요? 그게 미정씨가 손수건 빌려준 게 고맙기도 하고. 본인은 우산도 빌려주고 차까지 태워다 줬으면서 그러는 게 참 이상하더군요. 자세히 보니 감독님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개져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네요. 이 남자가 제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는 걸 말이죠. 어쩐지 너무 잘해준다 했지 뭐예요. 그날은 너무 부담스러운 마음에 거절했는데요. 그 뒤로도 감독님은 꾸준히 제게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몰랐는데 제가 입사할 때부터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수줍음도 많으면서 끈질기긴 또 어찌나 끈질기던지요. 나중엔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돼서요. 잘해보라면서 자꾸만 엮어주더군요. 회식 때도 일부러 옆자리에 앉혀주고 말이죠. 처음엔 그게 너무 싫었는데요. 한 번은 그 감독님이 해외 공장으로 3달 정도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든 자리는 몰라도 빈 자리는 티가 난다고 이상하게 허전하더군요.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 내 생각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저도 어느새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몰랐는데 제가 사랑에 있어선 참 진취적인 여자더라고요. 감독님이 한국 오자마자 바로 그 주 주말에 만나 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나도 좋아하게 됐다고 한번 잘 만나보자고 했죠. 감독님은, 아니 남자친구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뻐했네요.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는지 그런 쑥맥 같은 모습조차 좋더라고요. 연애를 하니 눈앞에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졌어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결혼도 하고 싶어졌고요. 그 사람과 나를 반씩 닮은 예쁜 아기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혼에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결혼하면 어머니 혼자 살아야 하니 걱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맘 같아선 모시고 살자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신혼 때는 부부 둘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맛도 봐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쉽게 합가도 괜찮다는 말을 하진 못했네요. 하지만 그렇게 3년을 연애만 하다 보니 저도 지치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정 어머님이 걱정되면 모시고 살아도 좋으니 결혼하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두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더군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 오빠는 어쨌든 합가하는 거 아님 결혼은 싫다는 거잖아.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어머니가 연세도 있고 몸도 편찮으시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그 말이지 뭐. 어쨌든 그럼 이제 우리 결혼하는 거다? 응, 미정아. 내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너처럼 좋은 여자를 만났는지. 결혼하면 내가 더 잘할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단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아끼고 사랑해줄게.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이듬해 봄 식을 올렸고요.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어요.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엄청 잘 살지도 않는 비슷한 처지였기에 양가에서도 별 반대가 없었네요. 물론 친정 부모님이 시집살이를 염려하긴 했어요. 홀어머니의 아들 하나 있는 집, 거기다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시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었어요. 자기 손으로는 밥 하나 안 칠 줄 모르는 저를 야단치긴커녕 살림하는 법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고요.
그마저도 자기 죽고 나면 하라며 대부분 자신이 다 하셨죠. 어머님, 이제 이 사람 아침은 제가 차릴게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엌에 서는 거 힘드시잖아요. 허리도 안 좋으시면서. 됐다. 평생 이렇게 해왔는 걸 뭐. 그리고 나이 드니까 잠이 더 없어져. 너나 무리해서 일어나지 말고 아침에 더 눈 붙이렴. 어머님이 부엌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저 혼자 자요? 아니, 뭐가 어때서 그래? 석재 이 녀석도 코 골며 잘만 자는데.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를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언니나 친구들에게 듣던 무시무시한 시집살이는 조금도 없었죠. 오히려 친정엄마가 하나 더 생긴 기분이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주변에서도 복받았다면서 다들 부러워했죠. 남편과의 사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남편은 결혼하고도 여전히 성실하고 다정했고요.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생겼죠. 그로부터 2년 뒤엔 예쁜 딸도 하나 낳았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어떻게 늘 꽃길일 수 있겠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죠. 다행히 빨리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은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 후유증으로 글쎄 편마비가 왔지 뭐예요. 왼쪽 팔과 다리를 아예 못 쓰셔서 혼자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어요. 거동도 식사도 힘들었으니까요. 제가 옆에 딱 붙어서 돌봐드려야만 했죠. 그간 시어머니와 나눠하던 집안 살림도 전부 제 몫이 됐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5 식구 삼시세끼 차리고 옷빨래 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거기에 시어머니 병고안과 애들까지.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죠. 남편도 일하는 틈틈이 많이 도와주려고 애썼는데요.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주말에도 대리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진 못했어요. 안 그래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 괜히 집에서도 부려먹는 것 같아 제 마음도 불편했고요.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시어머니와 남편일 테니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 눈치가 보이셨나 봐요. 매일 죽지 못하고 살아서 미안하다.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하는 말을 달고 사셨죠. 특히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걸 돕거나 식사 시중 드는 걸 제일 미안해 하셨네요. 미안하다 어머마. 안 늙어가지고 괜히 침덩이만 돼선. 그냥 병원에 있을 때 우리 남편 옆으로 갔어야 네가 편했을 텐데.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어머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나중에 수환이랑 수정이 시집 장가가는 것도 보셔야죠. 됐다.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니? 시어머니는 편마비가 온 뒤로 도통 웃질 않으셨어요. 가끔 혼자 눈물도 흘리셨고요. 죽어야 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죠.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중증의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시어머니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자주 밖에도 모시고 나가고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끼니 때마다 해드렸는데요. 별 효과는 없었네요. 시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편마비가 오고 3년 뒤엔 또 유방암이 찾아왔는데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수술과 항암 치료로 제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시어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기운은 더욱 쇠했고요. 저희 집 가세도 크게 기울었죠. 몰랐는데 암이라는 게 돈이 참 많이 드는 병이더라고요. 당시 저희 식구들은 변변한 보험 하나 들어둔 게 없어 생으로 병원비를 다 내야 했는데요. 남편의 쥐꼬리만한 월급과 대리일로 벌어들이는 돈으론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았죠. 결국 저희는 하나 있던 집을 팔고 월세살이를 시작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은행에 빚을 냈어요. 2천만 원쯤에 썼는데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는 더 큰 돈이었죠. 통장에 마이너스 금액이 찍히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들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 어떻게든 쓰는 돈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건 주부인 제 몫이었죠.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밖에서 밥 사 먹는 돈도 아까워서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줬고요. 애들이 밖에서 사 먹던 소소한 간식도 어지간한 건 다 집에서 만들어줬어요.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가전도구도 최대한 안 쓰고요. 직접 걸레로 온 집안을 쓸고 닦고 손빨래를 했죠. 물론 당연히 그만큼 제가 할 일은 2배, 아니 3배가 됐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야 빚 이자라도 내면서 살 수 있는데. 맘 같아선 저도 나가서 돈을 벌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어요. 애들이 어느 정도 컸다 쳐도 시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그 고단했던 시절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 싸고 아침 차리고 애들 씻겨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깨워 밥 먹이고 씻기고 약 먹이고 그러고 나서도 쉴 틈 없이 밀린 집안일과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보면 또 점심때가 돼서 시어머니 밥 챙기고 화장실 데려다 드리고 약 먹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떻게 그러고 살았나 몰라요. 살림살이가 빠듯하니 당연히 기념일 같은 것도 잘 못 챙겼어요. 그나마 식구들 생일에 미역국 끓여 먹이는 게 전부였죠. 제 생일은 아예 기억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네요. 처음엔 그게 서럽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무뎌지더라고요. 내 생일 챙길 돈 있으면 그걸로 애들 밥이라도 한 끼 더 차려주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거진 다 끊겼는데요. 큰애가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중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동양 사람하고 결혼해서 결혼하고도 계속 섬에만 있던 애인데 아이 학교 때문에 아예 서울로 이사를 왔다 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사한 집이 저희 집하고 아주 가깝더라고요. 친구 딸도 저희 큰애랑 나이가 비슷했고 말이죠. 그래서 오후에 시어머니 낮잠 주무시는 틈틈이 자주 친구를 만났는데요. 오랜만에 고향 친구 만나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자니 얼마나 즐겁던지요. 친구도 얼마 안가 제 집안사를 속속들이 알게 됐는데요. 많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아유, 너 서울 남자랑 결혼했다고 했을 때만 해도 참 부러웠는데 야, 어쩌자고 그런 똥차를 골라 잡았니? 병든 시모 간병에 육아랑 살림 독박에 아우, 야 정말 친구인 내 입장에서 눈물이 다 난다 얘. 친구가 좋은 뜻으로 얘기한다는 건 알았는데요. 그래도 남의 남편을 똥차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우리 남편 똥차 아니야. 그래도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평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대리 일을 하면서도 집에 오면 어떻게든 내 일 거들어주려고 한다니까? 뭐 설거지며 쓰레기 버리기며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당신 힘든데 안 된다면서 말이야. 참나. 그까짓 게 뭐 대수라고. 그럼 지 늙고 아픈 엄마 네가 다 봐주는데 그 정도 알랑방귀 못 끼겠어? 잘해주려면 돈으로 잘해줘야지. 우리 남편 봐. 얼마 전에도 자기 성과금 받았다면서 나 가방 사준 거. 이 가방 너도 알지? 아무나 못 산다는 그 백이야. 어지간한 중고차 한 대 값이라고. 얼만지 알면 너 기절할걸? 친구 남편이 서울 올라오면서 직장을 새로 구했는데요. 거기가 꽤 유명한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친구는 형편이 제법 괜찮아 보였어요. 명품으로 온몸을 칭칭 감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방과 스카프 정도는 제법 고급 브랜드더군요. 그 앞에서 김치국물 묻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던 제가 어찌나 부끄럽던지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 뒤로는 가급적이면 그 친구를 잘 안 만나려고 했어요.
만나면 순 자기 자랑에 저희 남편하고 시어머니 욕만 해대니까. 처음에 수다 떨 때만 즐겁지 나중엔 결국 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친구는 끈질기게 제게 연락해 만나자고 졸랐어요. 거절하면 계속 전화가 와서 언제 시간 되냐, 이날은 안 되냐, 내가 집 앞까지 가겠다 하면서 사람을 압박해댔죠. 그럼 저는 결국 만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 또 같은 일의 반복이었네요.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우리 당분간 안 보면 안 될까? 뭐?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 요즘 어머님 상태가 부쩍 나빠지기도 했고 애들 방학도 끝나서 내가 너무 바쁘네. 그러자 친구가 입가에 픽 비웃음을 띠더군요. 핑계대긴. 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나 만나면 네 처지랑 비교되니까 짜증나서 그러는 거잖아. 친구의 직설적인 말에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었는데요. 그래도 친구는 아랑곳 않고 계속 자기 할 말만 하더군요. 야, 솔직히 나도 처음에 너 만나서 좋았거든? 타향살이 힘든데 동양 친구 있어서. 근데 우리가 친구할 수 있었던 건 그 조그만 섬 마을에서 같이 뛰어놀 때나 가능했던 일 같아. 이제는 완전히 사는 수준이 달라졌으니. 수준이 달라졌다니? 어떤 수준? 왜 모르는 척하고 그래? 너도 알잖아. 우리 완전히 사는 세계가 다른 거. 야, 솔직히 너 보면 나도 마음 안 좋아. 불쌍하고 안타깝고 막 그런다고. 옛날에 너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그래서 남자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았니? 내가 좋아했던 영철이 걔도 네 뒤만 졸졸 따라다녔잖아. 근데 그 천하의 박미정이 호래미 모시는 남자한테 시집가선 팔자 다 꼬이고 말았으니. 뭐? 팔자가 어쩌고 어째? 너 말 다 했어? 지금? 아, 목소리 높이지 마. 교양 없게 진짜. 너 지금 나 질투하는 거 다 티나. 추하다 얘. 내가 너를 언제 질투했다고 그래? 질투한 적 없긴. 너 내 가방이나 옷 볼 때마다 얼마나 이글이글한 눈으로 노려보는지 알아? 야, 그건 질투한 게 아니고 그냥 네가 하도 자랑해대니까 쳐다본 거야. 너야말로 그렇게 수준 안 맞아서 친구 못하겠으면 왜 자꾸 연락하는 건데? 바쁘다는 사람한테 왜 자꾸 만나자고 하냐고? 그거 그냥 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돌아온 친구의 반응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잠시 골똘히 뭔가를 고민하는가 싶더니 글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네 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나 너 별로 안 좋아했거든. 내가 옛날에 좀 통통했잖니. 너처럼 쌍꺼풀도 없었고. 그래서 남자들이 다 너만 좋아했잖아. 선생님들도 너 공부 잘한다고 칭찬만 했고 너도 은근히 그거 즐겼잖아. 재수없게. 근데 알지? 지금은 완전히 처지가 정반대가 된 거. 그러니 나도 좀 즐길 권리가 있지 않겠니? 내가 언제 그런 걸 즐겼다고 그래? 다 네 착각이지? 딱 잡아떼긴. 너 학창시절에 은근히 나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그랬잖아. 그 친구는 어릴 때 콤플렉스 때문인지 완전히 삐뚤어져 있었어요. 계속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맹세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애초에 그 친구와 그럴 만큼 가깝게 지냈던 것도 아니었고요. 어쨌든 애초에 그 친구가 제게 연락했던 목적이 불순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의 확 달라진 처지를 자랑할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 더는 그 친구와 한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얼굴만 봐도 우라가 치밀었죠. 아무래도 우리 얼굴 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어? 미정아, 지금 이렇게 나한테 모질게 굴면 그건 네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 우리 나이에 친구를 질투하면 어떡하니? 추하다 얘.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어쨌든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저는 그 친구와 대판 싸우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은 너무 속상한 마음에 화장실에서 좀 울다 나왔는데요.
시어머니가 그걸 듣고 남편한테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먼저 묻더군요. 당신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일은 무슨 일? 아무 일 없었는데? 그래? 오늘 그 고향 친구 또 만났다면 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고? 일이 있긴 뭐가 있었다고 자꾸 그래. 그리고 걔 내 친구 아니야. 다신 안 만날 거고. 왜? 그냥 나랑 좀 안 맞는 애 같아서. 제 말에 남편이 골똘히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손을 뻗어 어깨를 끌어안아 주더군요. 미안해 여보. 친구 만나 커피 한잔 할 여유도 없는 인생 살게 해서 내가 정말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갑자기 왜 이래 징그럽게.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줘. 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당신이랑 우리 애들 꼭 호강시켜줄게. 그렇게 말하며 절 토닥여주는 남편이 왜 그리도 짠하고 안쓰럽던지요. 몰랐는데 남편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하루도 못 쉬고 일만 하는데. 괜스레 또 눈물이 날 것 같아 남편을 밀어내고 등을 돌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뒤에서 절 끌어안고 토닥여 주더군요. 말 안 해도 제 마음 다 안다는 듯이 말이죠. 사는 게 참 팍팍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살붙이고 잠들 수 있는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그 동창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도 조금은 풀어지더군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이 스스로 한 말을 정말로 지키는 날이 올 줄은 말이죠.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건 참 슬프게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부터였어요. 오랫동안 병마와 씨름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82의 나이로 숨을 거두셨는데요. 장례를 마치고 나니 왜 그리도 헛헛하던지요. 집에 돌아오니 10년 넘게 시어머니를 병고안하면서 쌓인 피로가 막힌 뚝처럼 확 하고 터지더라고요. 침대에 눕자마자 내리 사흘을 꼬박 앓았네요. 한 두어 달쯤 지나서야 간신히 몸이 회복됐는데요. 일하랴 시어머니 장례 뒷정리하랴 내내 바쁘던 남편이 웬일로 일찍 집에 와서 절 찾더라고요. 여보 당신 집에 있지? 어딨어? 어찌나 다급하던지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나 여기 있어. 집에 있었어? 당신 몸은 좀 어때?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불러대? 사람 놀라게. 그게 말이지 여보. 이것 좀 봐봐. 우리 대박 났어. 남편이 제게 내민 건 색이 바랜 종이 한 장이었어요. 대충 들여다보니 글쎄 땅 문서 같더군요. 뭐야 이건? 우리 뭔 땅이 있었어?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 찾은 건데 글쎄 어머니 앞으로 고향에 땅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넘어온 거라 어머니도 잊고 있었나 봐. 워낙 규모가 작기도 했고. 그러게 몇 평 안 되네 뭐. 근데 이거 팔면 올해 대출 이자 정도는 갚을 수 있으려나? 그러자 남편이 제 어깨를 잡으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대출 이자? 바보 같긴. 내가 지금 부동산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우리 고향 땅이 전부 재개발이 된다지 뭐야. 거기에 역이 생겨서 지금 아파트랑 상가가 잔뜩 들어설 예정이래.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제가 입을 떡 벌리자 남편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팔면 못해도 10억은 넘게 받을 수 있을 거래.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줄을 섰다고. 대박이지? 10억이라니? 그게 정말이야?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그래. 다른 부동산 가서도 또 확인했어. 어머님이 당신 고생했다고 돌아가시면서 아주 큰 선물을 남겨주셨지 뭐야. 어리 빠진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 집안 살림 꾸려나가랴, 우리 어머니 간병하랴, 애들 키우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신혼 때부터 계속 말했지. 당신 꼭 호강시켜 줄 거라고. 이젠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거야. 기대해. 여보, 나 정말 안 믿겨서 그런데 이거 꿈 아니지? 참나, 이 사람. 꿈은 무슨 꿈이야. 얼른 일어나. 당신 속 괜찮으면 애들하고 고기 먹으러 가자. 주말엔 어머니 납골당도 다녀오고. 몇 달 뒤 남편은 관련 업자들을 만나 땅을 정리했어요. 늘 마이너스였던 저희 부부 통장에 처음으로 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혔죠. 빚잔치를 하고 나서도 10억 넘는 돈이 남아있더군요. 정말 믿기지 않았네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집부터 샀어요. 애들은 커가는데 방 2칸짜리 새방은 너무 좁았거든요. 애들 학교하고 가까운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도 너무 행복했네요. 남은 돈으로 남편은 과감하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평소 회사 다니면서 생각했던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목돈이 생긴 김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알기에 그러라고 했어요. 어림도 없는 헛짓거리를 할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역시나 남편은 제 기대대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어요. 지금은 업종을 좀 바꿨는데 당시엔 중국이나 일본하고 관련된 유통업을 했거든요.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일이었어요. 당연히 사업은 대박이 났고요. 처음엔 직원 둘로 작게 시작했던 남편 회사는 날이 갈수록 점점 규모가 커졌죠. 그러다 3년차 때 국내 굴지의 대기업하고 전속 계약을 맺게 됐고요. 그걸 계기로 남편 회사는 규모가 완전히 커져서 직원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중소업체가 됐네요. 말이 중소지 매출 순이익은 어지간한 중견기업 못지 않았죠. 자연스레 제가 하는 일도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회사 대표가 되니 저도 자연스레 사모님이 된 거죠. 집에서 살림보단 거래처 사람들을 대접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고요. 대표 부인들끼리 부지런히 친목도 쌓아야 했네요. 자연스레 집안일은 신경 쓸 수가 없어서 따로 일하는 아주머니도 두게 됐어요. 제가 운전을 못하니 남편이 기사 딸린 차도 한 대 붙여줬고요. 그야말로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부잣집 사모님이 된 거였죠. 처음 1, 2년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나중엔 그렇게 호화로운 삶도 차차 익숙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제 앞으로 편지가 왔다고 건네줬는데요. 뜯어보니 글쎄 중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지 뭐예요? 나도 이제 동창회 하는 나이가 됐구나 싶어 감회가 새롭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걸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됐어요. 저와 정말 안 좋게 헤어진 그 동창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안 가자니 연락이 끊긴 다른 친구들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협탁 위에 올려두고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웬걸 남편이 퇴근하고 그걸 봤나 봐요. 제게 동창회 갈 거냐고 묻더군요. 모르겠어. 아직 고민 중이야. 왜? 당신 중학교 때 친구들 다 연락 끊겨서 아쉽다고 했잖아. 이 기회에 나가서 그리운 얼굴들도 보고 좀 놀아. 내가 그날 하루 회사 쉬면 되니까. 뭐? 당신이 회사를 왜 쉬어? 이거 부부 동반 동창회인데. 진짜? 남편이 건네준 동창회 안내문을 보니 정말로 부부 동반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제가 미처 못 본 거였죠. 그렇네? 그럼 그냥 안 가지 뭐. 당신 일 때문에 힘든데 뭘 굳이. 왜? 당신 중학교 때 친구들 계속 그리워했잖아. 오랜만에 나도 당신 고향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도 뵙고 하자. 응? 남편은 어지간히도 저를 동창회에 보내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그 배려가 참 고마워서 결국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막상 동창회에 가겠다고 결정을 하자 별게 다 신경이 쓰이대요. 그래서 안 하던 다이어트도 하고요. 옷과 가방도 새로 샀죠. 하지만 막상 출발 당일이 되자 저는 늘 입던 옷을 차려 입었어요. 너무 멋을 부리는 것도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화장도 옅게 하고요. 가방은 고민하다가 남편이 회사 차리고 처음으로 사줬던 명품백을 들었죠. 엄청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첫 가방 선물이었던 만큼 제가 아끼는 거였거든요. 그걸 본 남편이 투덜대더군요. 아니, 당신 이번에 백화점 가서 옷이랑 가방 다 새로 샀잖아. 그건 다 어디다 두고... 됐어. 괜히 힘주면 더 촌스러워 보이기만 해. 그냥 난 이렇게 갈래. 이 가방도 당신이 처음으로 사줬던 거잖아. 얼마나 특별한데. 그렇게 남편과 둘이 오랜만에 친정으로 향했어요. 선물도 하나를 안고 갔네요. 부모님이 어찌나 기뻐하던지요. 남편은 넉살 좋게 저희 부모님 옆에 딱 붙어서 애교를 부렸고요. 저는 모처럼 만에 친정엄마가 해준 밥 먹으면서 편히 쉬었네요. 그리고 저녁 무렵 남편과 같이 동창회 장소를 향했어요. 시내에 있는 고깃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술을 먹을 것 같아서 차는 두고 택시를 타고 갔죠. 가자마자 반가운 얼굴들이 제게 몰려들었어요. 어머, 미정아, 이 기집애 너 이게 얼마만이야? 세상에. 그동안 잘 지냈어? 서울 올라간 뒤로 어쩜 연락 한 번을 안 하냐. 미안해. 그동안 다들 잘 지냈지? 오랜만에 그리운 친구들을 만나니 어찌나 반갑던지요. 저를 괴롭히던 그 동창은 오지 않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어느 정도 회포를 풀고 나니 이내 배우자 쪽으로 관심이 쏠렸어요. 부부 동반 동창회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 자리에 모인 남자들 가운데 제 남편은 단연 으뜸이었어요. 키도 훤칠하니 크고 늘씬했고요. 회사 대표라는 직함에 다들 입을 떡 벌리더군요. 심지어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남자 동창 몇 명은 저희 남편을 알아보기까지 하더군요. 어머, 나 이 회사 알아. 들어본 적 있어. 요즘 엄청 잘 나가는 회사잖아. 여기 대표님이 미정이 네 남편이었구나. 이거 미정이 너한테로 줄 잘 서야겠는데? 절로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남편은 과한 관심에 거만해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겸손해하지도 않으면서 넉살 좋게 동창회 분위기를 이끌었죠. 옆에 앉은 제가 다 뿌듯할 정도였네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2차로 자리를 옮기자는 얘기가 슬슬 나올 무렵에 가게 문이 열리면서 뒤늦은 손님이 도착했어요. 어머, 정희야, 너 왜 이제 왔어? 안 오는 줄 알았잖아. 미안해. 이가 오면서 길을 헤매는 바람에. 다들 잘 지냈지? 문을 열고 들어온 상대의 얼굴을 확인한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글쎄, 서울 올라온 뒤로 절 못살게 굴던 그 동창이지 뭐예요. 제 얼굴을 확인한 동창은 입가에 비웃음을 띠더군요. 아마 미정이 너도 왔니? 오랜만이다. 하필이면 남편도 그때 다른 남자들하고 담배 피우고 온다면서 자리를 잠깐 비운 상태였어요. 결국 저는 떨떠름한 상태로 인사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 정희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늘 바쁘다고 튕기기만 하던 애가 웬일이래? 시어머니 병간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러자 동창의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어머, 그래? 잘됐다. 얘 축하해. 그 개념 없는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눈치를 주더군요. 야, 축하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정희 너 오면서 술 먹었니? 하지만 친구들의 눈총에도 그 동창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너넨 모르지? 미정이 얘 서울 남자하고 결혼해선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그 남자 능력도 뭣도 없으면서 지 늙고 병든 엄마만 떠넘기고 그 시엄마 병원비 때문에 집에 빚도 좀 있었을걸?
그 동창의 망언에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눈앞이 새하얘진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네요. 그런 제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 동창이 계속해서 떠들어댔어요. 빚은 아직 다 못 갚았겠다? 너희 남편 그럼 아직도 대리기사 일하니? 그럼 명함 좀 줘봐. 우리 남편한테 소개해 줄 테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또 이직했거든. 대기업은 아닌데 요즘 엄청 잘 나가는 회사라서 거래처 접대 일이 많아. 술 먹을 때마다 너희 남편한테 연락하라고 할게. 어떻게든 절 짓밟으려고 하는 그 동창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정말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게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창 옆에 서 있던 남편이란 놈도 똑같았어요. 배만 남산만하게 나온 돼지 주제에 사람을 어찌나 야비하게 쳐다보던지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아 그대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는데요. 옆에 있던 가방을 챙기자 동창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어머, 그 가방 설마 미정이 네 거야? 그래, 내 건데 왜? 나름 명품 가방이었으니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좀 달라진 제 처지를 인식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웬걸 그 가방을 본 동창이 풋하고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할 틈도 없이 그 가방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한참을 요리조리 돌려보더니만 이내 입가에 비웃음을 띤 채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런 데 온다고 급하게 동대문 시장 가서 산 것 같은데 너무 티난다 얘. 여기서 봐도 싼티 줄줄이야. 짝퉁 들면 안 쪽팔리나. 격 떨어져. 그러면서 보란듯이 자기 가방을 눈앞에서 흔들어 주더라고요. 당시 없어서 못 판다는 아주 고가 브랜드의 제품이었죠. 제 가방보다도 훨씬 비싼 거였어요. 물론 저도 그 가방이 집에 있었어요. 그것도 색깔별로 2개나 말이죠. 남편이 얼마 전에 사줬거든요. 하지만 그걸 알 리 없는 동창은 계속해서 빈정댔어요. 야, 짝퉁 될 바에는 안 되는 게 낫지 않겠어? 추하다 얘. 진짜 이럴 거면 동창에 오지 말지. 잘 사는 애들하고 어떻게든 연줄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같은 교복 입고 한 교실에서 수업 받던 때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건 안 되지 않겠니? 격이 맞는 애들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 뱁새가 황새 쫓아간다고 뛰어봤자 가랑이밖에 더 찢어지겠니? 아이 그만해 여보. 여보 친구분 울겠다 울겠어. 옆에 앉은 동창 남편 놈은 말리는 건지 비꼬는 건지 지 부인하고 낄낄대면서 절 흘끔대더군요. 참 어떤 면에선 천생연분이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끼리끼리 만났는지. 내 가방 돌려줘. 그래 돌려줄게 이깟 짝퉁.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빠. 가져가. 동창이 제게 가방을 던지듯 돌려줬어요. 그러자 눈치만 보고 있던 다른 친구가 얼른 입을 열더군요. 미정아, 그냥 자리 옮기자. 저쪽에 세영이 알지? 세영이도 너 계속 보고 싶어 했어. 친구는 저를 다른 테이블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나름 이 불편한 상황을 무마하려는 시도였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요? 저도 그냥 그렇게 그 친구를 따라 자리를 옮기려고 했는데요. 그 동창이 갑자기 제 쪽으로 소주잔을 치켜들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 미정아, 이따 또 얘기하자. 너희 남편 대리 명함도 꼭 주고. 참, 너희 시엄마 죽은 것도 축하해. 그런 원흉이 죽어줬으니 얼마나 잘 됐어. 나니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는 거야. 안 그래? 그 순간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를 원흉이라며 비아냥대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대로 돌아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고요. 그걸 그대로 동창 얼굴에 쏟아버렸네요. 멍청하게 있던 동창이 뒤늦게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쳤죠.
너 미쳤어, 박미정?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안. 난 술 이제 그만 먹으려고 버리려고 한 건데. 네가 쓰레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쓰레기통인 줄 알았지 뭐야. 착각했네? 뭐? 쓰레기? 이게 돌았나? 누구한테 쓰레기래?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누군데? 바락바락 악을 쓰던 동창은 이내 옆에 있던 자기 가방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술에 푹 젖어 있었거든요. 너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이거 아직 할부도 다 안 끝난 건데 어쩔 거야? 그까짓 가방 다시 사주면 되잖아.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너 같은 건 이 가방 손잡이 하나 못 산다고? 그리고 이거 이제 전국 품절이라 구할 수도 없는데. 그럼 내 거 줄게. 나도 똑같은 가방 있거든. 미안하니까 색깔 다른 걸로 해서 2개 줄게. 됐니? 그러자 동창이 입을 떡 벌렸어요. 아니 이게 못 보던 새 허언증이 생겼나 진짜. 지금 장난해? 진짜 죽고 싶어? 흥분한 동창이 그대로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으려던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면서 남자들 한 무리가 우르르 들어왔어요. 잠깐 나갔던 남편이 돌아온 거였죠. 동창과 대치 중인 저를 본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다가왔네요. 아니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제가 미처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동창 옆에서 같이 절 비웃던 동창의 남편이었죠. 아니 대표님, 대표님이 여긴 어떻게? 임 과장, 임 과장이야말로. 정말 충격적이게도 동창의 남편은 저희 남편 회사 직원이었어요. 얼마 전 이직했다는 그 잘나간다는 회사가 바로 저희 남편 회사였던 거죠. 뒤늦게 그 사실을 눈치챈 동창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이게 무슨... 미정이 너희 남편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 다니지 않았니? 그건 옛날 일이고 회사 차려서 대표된 지 꽤 됐거든. 도대체 언제? 너네 집 빚밖에 없는 거지였잖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좀 크게 물려주셨거든. 그걸로 빚도 다 갚고 회사 차려서 대박도 난 거야. 네가 원용이라고 했던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어때? 아직도 내가 허언증 같니? 네 가방 못 물어줄 것 같아? 제가 다다다 쏘아붙이자 동창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덜덜 떨면서 저와 저희 남편 눈치만 보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제 쪽으로 다가와 동창의 남편을 인사시켰어요. 여보, 인사해. 이번에 우리 회사 경력직으로 새로 들어온 임민철 과장이야. 회사 직원을 당신 동창회에서 다 만나네. 남편의 소개에 동창 남편놈이 쭈뼛쭈뼛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제가 아까는 미처 못 알아뵙고... 아까는 못 알아뵈서 그렇게 사람 비웃고 무시한 건가요? 이젠 제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렇게 설설 기는 거고? 아니 그게... 아까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뭐해? 당신도 얼른 사과해! 동창 남편놈이 동창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동창이 화들짝 놀라며 제 쪽으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미안해 미정아. 내가 너무 말이 과했어. 한 번만 봐주라. 우린 친구잖아. 사람을 있는 대로 무시하면서 막말을 쏟아부을 땐 언제고 친구라니. 정말 웃기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보란듯이 어깨를 펴고 말했네요. 친구?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어? 그때 서울에서 한창 만날 때 네가 만나기만 하면 나 무시하고 우리 남편이랑 시어머니 욕해서 절규한 거 잊었어? 그때 네가 그랬지. 내가 학창시절에 널 은근히 무시했다고. 근데 아니? 난 단언컨대 한 번도 너 무시한 적 없어. 그냥 네 열등감으로 기인한 피해망상이었겠지.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젠 좀 달라졌을까 했는데 여전히 넌 똑같구나. 내가 시어머니 병간호하는 불쌍한 애든 너희 남편 회사 대표 부인이든 다를 거 없어. 난 과거에도 지금도 너보다 훨씬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야.
넌 열등감에 똘똘 뭉쳐서 남 깎아내릴 생각밖에 안 하는 불쌍한 사람이고 너야말로 나랑 격이 안 맞고 추해. 알겠니? 제 말에 동창은 어깨를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악에 받쳐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자기 남편 회사 대표 부인인데 어쩌겠나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집씹을 뿐이었죠. 남편이 대충 상황을 파악했는지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리고 저를 보호하듯 자기 뒤로 숨기더니만 자기가 앞으로 나서더군요. 임 과장, 뭐 더 긴 말할 건 없을 것 같고 자넨 오늘부로 해고니까 그렇게 알게. 그러자 잠자코 있던 동창 남편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표님? 갑자기 해고라뇨? 저 이직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뭐 그건 자네 와이프를 탓하게나. 내가 엄청 애처가거든. 우리 집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들한테 난 내 돈 한 푼도 못 주네. 그러자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글쎄 그 동창 남편놈이 갑자기 지 부인한테 달려들어 뺨을 올려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이 망할 년, 내가 진짜 너랑 결혼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깟 촌구석에서 하는 동창에 제발 같이 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와줬더니만 이게 뭐야?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말로만 사과하면 다야? 이 쓸모없는 년 진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너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게 생겼는데 차라리 나가 죽어! 여보, 제발 진정해. 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하지만 동창의 애원에도 동창 남편놈은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더군요. 혼자 씩씩대더니만 글쎄 그대로 연거푸 동창에 뺨을 올려붙이지 뭐예요?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동창은 그대로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어요. 근데도 부족했는지 남편놈은 동창을 향해 마구 발길질을 하더군요. 동창은 익숙하다는 듯이 몸을 웅크렸고 말이죠. 뒤늦게 다른 남자들이 달려들어 말렸는데요. 근데도 동창 남편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소리를 지르다 저희 쪽으로 몸을 돌리더군요. 두고 봐. 이거 내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거니까. 이거 부당해고야. 알아? 동창 남편의 성난 외침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롭게 팔짱까지 끼면서 대거리 하더군요. 그래, 어디 신고할 거면 해봐.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임 과장 그쪽이 우리 회사 오자마자 대금 실수했던 거 기억은 나나? 그 손해만 10억이 넘는데 그건 그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서 수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치사하게 이제 와서 1억이야? 법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럼 그 일도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10억 갚을 돈은 물론 있는 거겠지? 남편의 반격에 동창 남편놈은 진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넙죽 바닥에 엎드리더군요. 잘못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치만 제발 해고만은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이렇게 그만두면 저희 와이프랑 애들은 어떡합니까? 그건 내 할 바 아니지. 그리고 그렇게 때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그쪽 와이프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눈앞에서 때리는 걸 봤으니까 경찰은 부르겠네. 동창 남편놈의 만류에도 남편은 경찰을 불렀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가정폭력으로 동창 남편놈은 경찰차를 타고 끌려갔고요. 남겨진 동창도 다른 경찰들에 의해 자리를 옮겼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창 남편놈이 지독한 가정폭력범이었더라고요. 상습적으로 지 부인을 때렸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그 동창이 그렇게 삐뚤어졌던 것도 남편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저에게 한 막말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를 욕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제 남편을 모욕한 거였으니까요. 그 뒤로 동창과 동창 남편은 수시로 제게 연락해 귀찮게 굴었어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다시 취직시켜달라고 어찌나 애원하던지.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무시했고요. 결국 시달림에 지쳐 번호도 바꿔버렸네요. 나중에 건너 소식을 들으니 결국 동창은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요. 지금은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 하더군요. 동창의 전 남편은 그 뒤로도 재취업은 못하고요. 집에 틀어박혀 술만 먹다 지금은 간암으로 병원에 있다 하대요.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반면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남편 회사도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자식 농사도 잘 지어서 애들도 다 독립시켰네요. 요즘은 남편하고 둘이 알콩달콩 신혼 때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